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 컨퍼런스가 첫 컨퍼런스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이다라고 들었는데요. 상당히 유의미하다 생각을 합니다. 본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출장을 와서 이렇게 해외에서 컨퍼런스를 참석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의미가 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는데요. 지금 다시 생각해 보더라도 이렇게 오랜만에 한국에 방문하게 되어서 그리고 또 한국에 방문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화한 것들을 보게 되어서 매우 감개무량합니다. 3년 동안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비즈니스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교육 부문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뭐 고등교육이라던가 학교 교육, 그다음에 뭐 형식 교육, 비형식 교육 모두 에 있어서 그 경계가 많이 흐릿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본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쿠미코 아오키라고 합니다. 일본의 개방대학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제 비슷한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일본의 이 개방대학과 매우 비슷한 기관이라고 보시겠습니다. 호소 다이고쿠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방송대학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소재 고등교육기관들이 되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고등교육 기관들을 보시면은 뭐 4년제 대학도 있고 2년제 대학으로 이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구분 기준은 이제 또한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캠퍼스를 두고 운영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한국과는 좀 달리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렇게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캠퍼스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원격 수업만 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캠퍼스가 있는 대학들을 보시면은요, 총 807개의 4년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학 진학 학생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년제 대학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죠. 하단에 보시는 4년제 대학 재학생 수를 보시면은 이제 300만에 가까운데요. 한 정확히 말씀드리면 293만 명 정도 됩니다. 다음으로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 대학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 수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42개 존재를 합니다. 매우 적은 수입니다. 그리고 온 캠퍼스를 갖고 있는 대학들 중에서도 이제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들이 있는데요. 일본의 그 교육청에서 그 원격 교육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교육기관의 수는 4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를 보시면은 아까 살펴봤던 수의 한 10%, 22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사이즈를 어느 정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등교육 기관의 사이즈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일본 개방대학 소속입니다. 일본 개방대학은 전체 원격 교육 재학생 중에 한 36.4%의 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큰 그런 학생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격 교육 기관들 중에서는 일본 개방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81만 명 정도 되고요. 지금 정식으로 등록된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원격 고등교육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HE 또는 원격 고등교육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1950년도에 일본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인증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논의는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 두 개의 인증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으니 중단할 것인가 관련해서 논의는 이고 있습니다만 보시면은
이제 온캠퍼스 대학 인증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격 교육 대학 인증 제도가 존재를 합니다. DHE를 보시면은 대부분 개방대학이라는 표현들로 이용이 되곤 합니다. 뭐 개방대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온라인 대학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도 개방대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온라인 수업은 처음부터 제공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방대학이라는 것은 관심 사항이 그만큼 아니면은 개설 광자가 그렇게 오픈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고등학교 졸업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만 수강생이라던가 이제 학습자들의 뭐 관심도라던가 수강 과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고등학교만 졸업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고등교육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게 바로 열린 관심, 열린 수업 그런 의미에서 개방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단 DHE를 이제 인쇄물을 이용한 또는 교재를 이용한 자율학습 하는 방식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아마 다른 대학들 아니면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이제 인쇄물을 학생들에게 우편물로 보내서 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게 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이제 다시 받아서 피드백을 준다던가 아니면 또 시험을 본다던가 하곤 했습니다. 지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학교 현장에서 모여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개방대학 같은 경우 올해부터 이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폐지하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시험까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코로나가 발발하지 않았다라면은 저희가 100% 온라인으로 아마 전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인쇄 교재물을 이용해서 자율학습을 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대면 수업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원격 교육이긴 합니다만 또 개방대학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비율의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이제 스쿨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 교육 DHE라고 부르고 있긴 합니다만 특정 학점 같은 경우에는 학교 현장에 와서 대면으로 수강해야만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983년도에 제가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 OUJ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사실 Open University of Japan이라고 부르지 않았고요. University of Air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방송을 하는 대학이다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후에 University of Air에서 지금의 OUJ로 이름이 개칭되었습니다. 1983년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혁신적인 그런 컨셉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3년도라고 하면은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태어나지도 않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마 인터넷이 개발되기도 전이었고 온라인이라던가 웹이라던가 이런 것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TV 방송국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이제 TV를 켜고 채널만 설정을 하면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네, 교육을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강좌를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1983년도에 OUJ가 이런 식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이제 방송을 바탕으로 해서 강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실 영국의 오픈 유니버시티를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러나 TV 방송국이 없었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정부에서 결정하기를 방송국을 설치를 해서 이제 OUJ 교육 방송을 하도록 했던 것이죠. 저희가 자체 방송국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점적으로 해당 채널들을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할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라던가 아니면 다른 교육기관과 저희가 공유할 필요 없이 전용 교육 채널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전용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실 많은 또 장애물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사실 방송국을 운영한다는 것은 또 많은 인력을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 방송국을 갖고 있는 개방대학의 입장에서 양날의 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대면 수업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를 위해서 일본 전역에 걸쳐서 50개의 스터디 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DH 관련 또 2001년에 일본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개 수업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게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001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인터넷이 아니면은 웹이라던가 아니면 웹 컨퍼런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흔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중개 수업이라는 것은 뭐 TV, 영상 아니면 비디오 컨퍼런싱을 이용한 수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성 채널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육 또는 수업을 방송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일본 정부에서 그 당시에 중개 수업이라고 했을 때 생각했던 개념은 그러하였는데요. 이후에 인터넷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었고요. 또 이 학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개 수업에 이러닝이 포함이 되었고요. 또한 온디맨드 비디오, BOD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실 대역폭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나 좁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게시판이라던가 뭐 Q&A 세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한정적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추가를 하였습니다. 미디어 주교라는 표현으로 일본 정부에서는 도입을 하였는데요. 아직도 이런 컨셉이 유효하긴 합니다만 그 포함되는 아니면 뜻하는 바는 상당히 많이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4년 그리고 2007년 경에는 예외가 마련이 되었는데요. 두 개의 온라인 대학, 야시마 대학, 그 다음에 사이버 대학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100%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최초였습니다. 대학으로서는 최초로 정부에서 인증을 받아서 온라인으로 100% 수업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앞서서도 살펴봤던 이제 중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용어에 저희가 또 한정을 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2001년도에 이제 개념이 도입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유효한 개념이고 지금은 그 개념이 많이 진화하고 있긴 합니다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비디오 컨퍼런싱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추가를 하면서 또 텍스트라던가 사운드라던가 이미지, 비디오를 통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 대학에서 제공하는 대면 수업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정부에서 딱 규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면 수업에 준하는 온라인 수업.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워낙 많이 온라인 수업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대면 수업보다도 훨씬 더 장점들이 많이 있을 텐입니다만 2001년도에 이 중개 수업이 처음이 도입이 되었을 때는 사실 대면 수업보다는 못하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현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대면 수업에 준하는 그런 퀄리티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보시면 조건들이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교실 또는 교실과 유사한 공간에 모여서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업을 뭐 대역폭을 통해서 이제 비디오 컨퍼런싱 시스템을 통해서 접속을 해서 수강을 해야 되는 것이었죠. 이게 이제 최초의 중개 수업의 개념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Q&A라던가 아니면은 뭐 상담 기회를 교수 또는 TA가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대면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또 규정이 되는데요. 이런 기회가 만약에 학생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중개 수업이라고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한 기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충분한 기회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Q&A라든가 아니면 실제 교실에 준하는 그런 인터랙션이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만큼 대면 수업의 질에 준하는 온라인 수업이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뜻에서 정부에서 규정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DHE에서 학점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124점이 있어야만 이제 학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도 아마 마찬가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123 학점 중에 94학점은 이제
뭐 인셀이라던가 아니면 방송 프로그램 아니면 스쿨링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취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면 수업으로 획득을 해야 했었습니다. 이상은 이제 98년도 3월 이전의 규제였고요. 1998년도 3월 이후에는 조금 규제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94점 점 중에는 이제 비디오 컨퍼런싱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98년도 3월 이후로는 비디오 컨퍼런싱도 또는 화상 회의도 94개 학점을 받는데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3월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스쿨링 외에도 이제 중계 수업도 가능하다라고 규제가 완화된 것이죠. 따라서 이제 124점 중에서 이제 원격 수업으로도 94점을 획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중계 수업으로도 획득할 수가 있게 되었죠. 자, 온캠퍼스 대학들은 한번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전후로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124점 중에 64점 이상을 대면 수업을 통해서 획득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총 60점까지는 매개 수업 또는 중개 수업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새로운 조치가 마련이 되었죠. 여러분들 아시겠다시피 이제 대면 수업들은 모두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수한 조치가 마련이 되어서 계속해서 교육을 제공을 해야 됐었죠. 그래서 대면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규제가 마련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면 수업 대신에 대면 수업 또는 중계 수업 또는 매개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규제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124개 학점 중에서 이제 100%가 매개 또는 중계 수업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다. 온캠퍼스 대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캠퍼스 그다음에 DHE 의 구분을 이렇게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요. 캠퍼스 대학들 같은 경우도 대면 수업과 또는 중계 수업에 구분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개 수업이든 중계 대면 수업이든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학습 목표에 맞게 그냥 수업만 설계되면 된다라는 방향으로 이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자, OUJ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속이 되어 있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의 사명은 전문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자율학습 원칙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일본 개방 대학에서 추구하는 사명인데요. 자율학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로는 이제 교육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학교 아니면 직업 교육에만 한정짓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뿐만 아니라 방송 기반의 대학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교육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사명에도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는 브로드캐스팅, 방송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광범해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굳이 방송, TV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수업을 제공하는 것도 방송의 하나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평생 교육의 수요를 충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OUJ에서도 이제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많은 또 학생들이 OUJ에 와서 학사 학위도 받고 있고 또 다양한 수업도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고요. 또 상당수가 OUJ에 와서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수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생 교육의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OUJ에서는 이를 또 충족하는 데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OUJ의 과거 이제 변천 역사 또는 변천 사항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도에 설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998년도에 이제 위성을 통한 전국 방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상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디지털이라고 쓰여 있네요. 인터넷 TV 스트리밍이 2008년도에 또 도입이 되었습니다. 저희 OUJ에서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방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많은 방송계에 계셨던 분들께서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과연 경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인터넷 교육기관들과 함께 우리가 경쟁해서 교육부로부터 저희가 펀드를 받을 수가 있을까라는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V, 방송국을 우리가 앞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는 저희가 후발주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들어서야 저희가 이제 두 개 과목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2020년도 팬데믹 기간이 되겠는데요. 이 기간부터 저희가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줌을 사용을 했었고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제 실시를 하였고요. 지금은 또한 상시적으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자, 다음은 OUJ의 교육 모델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두 개 구분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비실시간 그리고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았을 때 저희 OUJ에서는 비실시간 수업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장점이 없지 않습니다.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본인이 편리하게 수강을 할 수가 있었죠. 또뿐만 아니라 장소의 국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비실시간을 저희가 OUJ에서는 한동안 교육 모델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방송 프로그램도 있고요.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방송 시간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만 이제는 저희가 녹화할 수 있는 방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녹화해서 언제든지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45분짜리 15개 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점, 학점 2점짜리입니다. 모든 것들을 이제 사전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은 아닙니다. 저희가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사전 녹화해서 저희가 실제 강좌가 개설되기 전에 수업 녹화를 마칩니다. 그리고 교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코스가 시작되기 전에 모두 제작 완료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팬데믹 이전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현장에 모여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올릴 수 있도록 질문란도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MMS 등을 활용을 함으로써 저희가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서 직접 이제 교수에게 전달하기 전에 관리자가 먼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타당한 질문이다. 그럴 경우 교수에게 전달을 했죠. 간단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 관리자들이 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수가 실시간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LMS 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들이라고 해서 호주의 LMS 오픈 소스이죠. 네, 담당자가 이제 마커스라는 분이신데요. 제가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무들이라는 LMS를 만드셨고 저희도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픈 소스 LMS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코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LMS를 기준으로 해서 온라인 코스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실시간 강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팬데믹 이전만 하더라도 대면 수업에 한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스터디 센터에서 제공을 해왔습니다. 그게 유일한 실시간 수업이었죠. 스터디 센터에서 보통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주말 이틀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토요일, 일요일 학생 그다음에 교수가 스터디 센터에 모여서 아주 꽉 찬 오전에서부터 늦은 저녁까지 모여서 수업을 듣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말에 이틀 몰아서 하다 보니까 토요일 그다음에 일요일 아주 바쁜 그런 일정표로 운영이 되었는데요.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스터디 센터에 가서 또 수강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면 수업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왜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웹 기반의 그런 수업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부 인기 강좌 같은 경우에는
뭐 심리 상담사, 수료증 을 필요로 하는 그런 수업들도 있는데 이런 수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대면으로 실시하는 게 원칙이었고 상당히 많은 수강생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적정 인원보다 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별을 해야 했습니다. 이 스터디 센터에서의 수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부교수들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방의 뭐 현지 대학교의 부교수들에게 요청을 해서 스터디 센터에 오셔서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 수업과 또 대면 수업 간에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상관관계가 없었고요. 연간 이제 일본 전역의 스터디 센터에서 한 3,000개의 강좌가 개설이 되었고 제공이 되었습니다. 자, 팬데믹 기간에는 어땠을까요? 이런 대면 수업들 같은 경우 전면 취소가 되었죠. 저희가 그 어떠한 대면 수업도 제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비실시간 수업 같은 경우 뭐 방송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뭐 인쇄물로 제작되어서 나가는 교재 같은 경우 또 LMS 같은 경우도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따라서 이 비실시간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집에서 이제 수업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더 많은 그런 학습의 기회를 찾다 보니까 OUJ 강좌에 또 등록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반면에 비실시간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스터디 센터를 저희가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웹 컨퍼런싱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이 웹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줌으로 저희가 대체를 하였습니다. 2020년 7월 달에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대면 수업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줌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학생들의 선호도를 조사를 해 보았는데요. 이 웹 컨퍼런싱 방식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하였습니다. 대면 수업이라 하더라도 사실 강사가 교실 앞에서 서서 강의를 하고 다른 학생들은 그냥 듣기만 하는 그런 원웨이 방식이었다라고 하면은 줌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조금 더 새롭고 훨씬 더 인터랙션이 많더라라는 그런 평을 주었습니다. 채팅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강사에게 또는 교수에게 질문을 올릴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오히려 선생님과 또는 강사와 더 가깝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대면 수업이라고 하면 그 교수와 또 학생 간의 거리가 조금 멀 수가 있는데 직접 화면을 보고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지더라라고 피드백을 주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그런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이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대면 수업을 더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스터디 센터에 와서 또 함께 모여서 수강하는 그 재미가 없다라고 평을 해 주었죠. 사실 스터디 센터에서 비단 교수와의 인터랙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학생들과도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줌으로 하다 보면은 이러한 인터랙션의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줌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교수가 뭐 분과 세션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Q&A 세션 등을 통해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경우에 학생들이 훨씬 더 그 선호도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를 통해서 많은 교훈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100%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인터랙션의 기회를 많이 부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더 영구적으로 상설 줌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실 저희 OUJ 내에 뭐 규제라던가 그리고 또 행정적인 규제 등들을 많이 해결을 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는 따라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학 내의 규제도 우리가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다양한 위원회라던가 워낙 대학 내에 또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100% 줌수업으로 또 저희가 상설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러 그 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 해결 문제가 상당히 심각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수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학생들과의 인터랙션보다는 교재를 만들거나 강의를 제공하는 게 주였죠. 한 학기에 한두 번 학생들과 인터랙션을 하면 되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교수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부담이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웹 컨퍼런싱 또는 라이브 웹 수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OUJ 학생들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3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생 그리고 사회 전 영역에 걸친 교육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본 2022 라이프 컨퍼런스의 대주제와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평생 교육도 중요하고 또 사회 전 영역에 걸친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 다양한 니즈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개발이라던가 또 자아 실현을 원하는 그런 학습자들의 니즈를 또 충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그리고 사회 전 영역에 걸친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이프 와이드 사회 전 영역이라는 것은 이제 형식 교육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형식 그다음에 무형식 교육도 그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비단 교육뿐만 아니라 학습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기 개발 또는 자기 학습의 경로에 맞게 다양한 그런 교육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를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맞춤 교육을 제공을 해야 될 텐데요. 평생, 전생에 걸쳐서 그리고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교육이 제공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학위라던가 수료증이라던가 마이크로 크리덴셜 등등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학습자들이 배운 내용들을 저장하는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로파일을 보시면은 단순히 과거의 이제 수강 이력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학습자의 선호도는 무엇이며 또 학습 스타일은 무엇이며 또 그들이 선호하는 또한 평가 스타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포함시켜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학습자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독립적으로 배우는 뿐만 아니라 또 소셜한 환경에서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계획을 보시면은 학습 계획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될 것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목표도 설정을 하고 또 매크로 골도 설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개인에 맞춰서 맞춤화된 학습 패스웨이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개념적으로 지난 3년간 우리가 이제 개인 맞춤 학습 생태계라고 하면은 다음의 요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컨텐츠와 이제 리소스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평가, 인정, 그다음에 학습 과정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컨텐츠 그다음에 리소스 차원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리소스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교재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모든 대학이라든가 모든 교수, 모든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만 오늘날은 다릅니다. 이제는 시간 낭비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리소스라는 것이 온라인상에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 또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과 인터랙션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학습 교재 또는 자료가
데이터가 인터넷상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검색을 하고 또 파악을 해서 종국적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화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소셜 학습이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습자들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배웁니다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평가는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본인들의 학습 경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학습 상태에 대해서 검증하는 방식으로서 또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스킬을 내가 확보를 했는지를 검증하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또 추가를 해야 될지 등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케이폴딩 또는 학습 촉진 목적으로서 이러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평가라고 하면은 신뢰 가능하고 타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 툴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이러한 평가 방식들이 과연 신뢰 가능하고 또는 타당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검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인정입니다. 마이크로 학위라던가 뭐 디지털 배지 등등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 다른 분들께서도 또 언급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학위 같은 경우 유럽의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EU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죠. 마이크로 학위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모든 이제 학습 경로, 학습 단계를 이제 시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 교육뿐만 아니라 비형식, 무형식 교육에 대해서도 마이크로 학위를 관리를 하고 이를 시각화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학습 기회라는 것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비단 교실뿐만 아니라 학습자 또는 학생들이 어디에서든 또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 방법도 그렇습니다만 또한 진정한 의미의 학습이라던가 또는 현장 학습이라던가 다양한 학습 기회가 도처에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학위라던가 디지털 배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저희가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블록체인 기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저희가 비단 뭐 특정 기관 또는 조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P2P 방식으로 이러한 마이크로 학위를 관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 바로 학습에 있어서의 학습자 중심뿐만 아니라 학습 경로에 있어서도 학습자 중심으로 우리가 전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는 아마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습자 중심으로 해서 본인들의 학습 포트폴리오를 학생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상에는 모든 디지털 배지가 포함이 될 것입니다. 학습자들이 평생 동안 걸어왔던 학습 패스웨이의 기록들이 이러한 블록체인 기반의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아직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학습 과정 관리도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습을 완료하고 나서 그리고 이러한 마이크로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학습자들은 자체적으로 사실 이런 본인들의 학습 경로를 100% 관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이드가 필요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소셜 러닝을 함께 할 수 있는 피어들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 과정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학습 과정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학습자들의 권한을 더욱더 강화하고 또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추천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학습과정 관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AI 기술을 또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AI가 학습자들의 뭐 학습 스타일이라던가 학습 경로라던가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파악을 하고 또 학습자들의 학습 목표도 파악을 해서 AI가 추천을 하는 겁니다. 어떤 콘텐츠를 또 추가적으로 수강을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떤 학습 경로를 앞으로 또 택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할 수가 있겠죠. 단순히 뭐 리소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AI가 추천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등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개의 기관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 기관 간의 협력 또는 파트너십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요. 또는 산학관의 협력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 글로벌 협력도 중요합니다. 한 개의 국가 는
오롯이 모든 것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욱더 확대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학습 애널리틱스 그다음에 AI와 같은 첨단 기술들을 도입을 함으로써 스마트하게 학습자들에게 이제 학습 경로라던가 또 다양한 추천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등교육 그다음에 또 평생 학습 교육 기관 간의 협력도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습자들이 본인의 학습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뭐 다양한 기기라든가 기술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가능케 해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유연하게 학습을 제공해야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유연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에 있어서도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엄격하게 철저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뭐 특정 시한을 정해서 몇 시간이나 뭐 앉아서 수강을 해야만 뭐 학점을 부여한다거나 이러한 시스템을 더 이상 우리가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유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시 공간에서 학습을 할 수 있다라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디지털 배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해왔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노동시장 또는 뭐 직장,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즉 고용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집중해서 저희가 디지털 배지를 논의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AI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자아 실현 또는 자아 만족에 저희가 초점을 두고 이러한 학습자들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고등교육기관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